실시간 판도라 유호정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으로 불리는 이 총선은 끝이 났지만 22대 국회는 개원도 하기 전에 치열합니다. 저희가 이 총선을 거치면서 다양한 특집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판도라 상자 열어보며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판도라 상자 열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두 분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삼선 중진 반열에 오르셨잖아요. 더 묵직해진, 더 심도 깊은 판도라 상자를 기대해보면서요. 본격적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이 준비하신 판도라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저희 야당이 압승했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고 여당이 참패했다고 하는데 그 참패의 이 뭐랄까 핵심 요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핵심적으로는 이제 대통령과 그 내외에 있다고 하는 게 일반 국민들의 평가인데 그 이후에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이 총선 패배에 대한 얘기가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실망이 컸고 그 이후에 뭐 몇 가지 인선이나 뭐 이런 과정에서도 국민들이나 우리 야당에서 볼 땐 좀 여러 가지 실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판도라는 윤 대통령은 땡땡 중이다. 두 글자네요. 땡땡 중이다. 아, 참 힌트가 없어요. 힌트 좀 주세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예상되는 두 글자를 칠판에 적어주시면 되는데 힌트를 요청하셨어요. 우리 김 의장님이 너무 인색하게 그 하나의 힌트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참 힌트 좀 더 주실 수 없어요? 힌트요? 네. 대통령님이 국무회의 때 하셨던 말씀을 보면 나는 잘했는데 국민들이 잘 못 알아먹어서 이렇게 됐다. 이런 뭔가 근본적으로 반성을 하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많이 힌트를 듣자마자 두 글자를 써주셨습니다. 의원님 들어주시죠.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의장님이 하시는 게 아마 남탓 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응? 맞나요? 비슷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낸 퀴즈의 정답은 연기입니다. 연기. 예, 그래서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요. 내가 뭘 좀 바꾸겠어.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내가 옳아. 그런데 뭐 국민들이 비판을 하니 일단 위기는 모면해야 되니까 이제 인사 개편도 하고 뭐 야당 대표도 만나겠다고 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결국 야당 대표 만나서 사진 한 장 찍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잘 계셨어요? 그럼요. 선거 불러주셨습니다. 운동하는 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네. 다들 건강 좀 회복하셨습니다. 아직 많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용산에 이렇게 모셔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누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네. 편하게 좀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저희가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데 한 700일 걸렸다고. 고맙습니다. 네.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세한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저희들끼리 더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성사가 됐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는데 원래는 의제 조율에 난항을 겪다가 지난 금요일에 급물살을 타기 시작을 했어요. 민생지원금 지급하고 거부권에 사과하고 최상병 특검법 받아야지 만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다 접고 만나겠다. 조건 없는 이 만남을 수용을 했어요.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좀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좀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급선회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당연히 여야 영수회담을 하는데 의제를 설정하지 말자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그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자와 말자로 계속 티격태격 하면 아예 영수회담 자체가 불발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일단 결심을 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진 한 장 찍고 야당 대표하고도 이제 협치하는 모습을 외형적으로는 보여주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왜 못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하는 거는 그 결과와 관계없이 이재명 대표가 늘 강조해왔던 이 어려운 민생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전달을 야당의 대표로서 하겠다. 민주당에서는 국민들한테 줄 메시지를 다 주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 민생지원금에서부터 특검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아젠다를 이미 다 던졌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도 양보하는 척하면서 이것을 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얻을 걸 다 얻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제 세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기조를 바꿔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정책 기조라고 보여지는데 대한민국이 여전히 제조업의 경쟁력이 이런 것 때문에 파이는 커져 있지만 경제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정반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소위 대기업과 부자들한테는 부자 감세를 해주고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지역화폐나 이런 것은 대폭 깎았고 또 더군다나 R&D 예산을 깎는 바람에 이 대학원생들이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사회의 약자층이 이자가 올라가고 또 경제는 어려워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생겨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하자라고 하는 전국민 1인당 25만 원으로 지금 제한되어 있는 건데 민주당은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한 게 사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고금리나 고물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예. 이러한 상황 하에서 25만 원 같은 경우를 풀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건 어느 경제학자한테 물어봐도 이게 효율적이지 않고 정말로 어렵다고 한다면 취약계층한테 특별히 더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더 지원의 폭을 넓힌다든지 이러한 방법은 얼마든지 결과를 도출해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25만 원을 일방적으로 다 국민들 1인당 25만 원씩 줘야 되겠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지점이죠. 그 문제를 두고는 여야가 정말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것 같아요. 학자 사이에서도 또 해석도 다르고 전망도 다른 상황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두 사람이 오늘 만났는데 이 만남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만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고 정치가 이제는 여야가 만나서 접점을 찾아가는 게이트웨이가 생긴 거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자마자부터 영수회담을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야당의 당대표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그동안 안 만났던 것 자체가 문제였죠.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건 의미 있다고 보여지는데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았던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장차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되어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영수회담 전에 인사 개편도 있었습니다. 신윤 핵심 인사로 국정 전환과 여야 협치를 이루겠다는 말입니까?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을 임명하신 것을 보니 아직도 정치하는 대통령 하실 생각이 없으신 듯합니다.
둘 다 소통을 강조한 인사였는데 인선에 대한 두 분의 총평을 점수로 좀 들어볼게요. 먼저 의원님,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45점. 45점이요? 정진석 비서실장은 친윤 핵심으로 불렸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비서실장으로 모셨다는 것은 친윤 의원들의 단합을 도모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의 과거 행적으로 보면 우리가 저 일제 식민지가 된 거는 조선이 무능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질 않나. 세월호에 대해서도 아주 막말을 하시고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망언을 하셨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서실장 자리에 정진석 의원을 앉혀서 그럼 어떤 협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야당은 아무리 해도 50점 넘기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인사 잘해도 50점 못 넘을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는 말씀이 야당에서 비서실장 한번 좀 추천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이 있는지. 없거든요. 정진석 비서실장은 뭐 저하고 함께 같은 충청권이시고 여러 국회의원 벌써 3번째 이렇게 저거 해왔지만 굉장히 정치의 감각이 좋으신 분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여야의 협치에 누군가는 통로를 개설해야 되거든요. 야당하고 사이가 좋으세요. 야당 어느 누구하고도 다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인맥 네트워크가 좋기 때문에 야당하고 언제든지 누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 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봐도 돼요. 몇 안 분 되는 중에. 소통의 적임자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아니면 야당에서 이런 분 말고 천거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천거를 해 주셔보세요. 의원님이 가시죠. 아이고. 윤석열 대통령으로 좀 저희가 시선을 옮겨보면요. 이 인선만큼이나 화제가 됐던 게 윤석열 대통령의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임 비서실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들께 뭐 친근하게 다가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국정 운영이나 아니면 소통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또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여야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데 주력을 하겠다는 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리핑의 형식, 내용 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 때도 했었던 거잖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국민한테 좀 친근하게 다가가고 또 쓸 참모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발탁해서 소개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만과 불통의 상징이 되었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본인이 변화하겠다고 하는 이제 메시지의 표현이 정치라고 되어 있는데 정반대로 보면 지난 2년간은 정치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난 2년간 제가 보기엔 딱 검찰총장을 했습니다. 지난 2년간은 실제로 국민들과 대화하지 않고 국민들의 아픈 데에 함께하지 않았죠. 도어 스태핑도 사실 굉장히 하기 어려웠었던 것을 했는데 사실 이게 하다가 보니까 이 야당에 그저 조그마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지속적인 공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후유증도 있고 이래서 이게 이제 안 됐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새로 시작을 했으니까 여든 야든 좀 도우면서 뭐 따끔하게 지적할 건 지적하더라도 그냥 어느 순간에 너무 공격의 일변도로 가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뭐 도어 스태핑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앞으로 재개할 수도 있다 보세요? 저는 그동안 야당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봤었을 땐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신 현안이 있을 때마다 그때 자유롭게 토론하고 또 자유롭게 묻고 뭐 이런 시간을 갖는 건 몰라도 매일 아침에 가는데 그저 뭐 이상한 질문을 하고 전에 한번 보셨잖아요. 저 들어가는 뒤통수에 대고 뭐 이 질문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걸 한번 봤는데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정리해서 도어 스태핑에 준하는
그런 질문이든 또 기회를 주든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더 진화하는 거는 전 바람직할 거라고 봐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정기적으로 말고 그렇습니다. 현안이 있을 예. 때마다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김성환 의원의 판도라, 윤석열 대통령은 연기 중이다의 한 줄 평.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다가고자 하는 마음을 야당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훈합니다. 그리고 훈훈하게 성일종 의원이 준비한 판도라로 가보겠습니다. 네, 민생을 우리가 풀려면요. 여야 간의 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 여야 관계가 있어서 지금 거의 대치적 상황으로만 왔거든요.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게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의회가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를 회복하고 민생을 회복하려면 땡땡땡땡 복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땡땡땡 했습니다. 예. 정치와 민생을 회복하려면 땡땡땡땡 네 글자 복원이 필요하다. 거침없이 적어주시네요. 아니 좀 발언하시는 가운데 답이 다 나와 있었나요? 정답이 있었다고 보여줘요. 바로 들어주실까요? 예, 민생 문제 해결의 해법에는 여야 협치의 복원이 필요하다. 여야 협치의 복원이 필요하다. 네.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답인데 정답인가요? 요 정도 내놓으셨으면 뭐 100% 맞는다고 이렇게 봐야지요. 완전한 정답은 아닌데 정답으로 쳐줄게. 이런 그렇습니다, 느낌이네. 그렇습니다. 예, 뭐 우리 김성환 의장님이 예. 워낙 노련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아주 거의 이렇게 잘 맞추셨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정치 복원이 의회 정치 복원. 의회 정치 복원이 이제 의회 필요한데 정치 복원. 여야 협치든 예. 정치 복원이든 이게 다 같은 의미인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여야의 대결 구조로만 왔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시급하게 물밑에서부터라도 회복이 되고 정치가 복원이 되어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언덕이 생깁니다. 특히 약자들한테는 네.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거든요. 22대 국회 의회 정치 복원이 가능할지 삼선 중진 두 분과 함께 22대 국회를 미리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개원을 앞두고 제1당인 민주당에선 국회의장 경쟁이 치열합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분은 4분입니다. 6선의 조정식 의원, 추미애 전 장관, 5선의 정성호 의원, 우원식 의원이 있고요. 이 외에도 거론되는 후보들이 많습니다. 자천타천으로. 여당과 야당사의 기계적 중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될 때 길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계적 중립 협치가 아니라 민심을 보고서 국민을 위한 대안을 만들고 그걸 추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경쟁적으로 이 사실상의 중립 불가 선언에 나선 이유 왜라고 보세요? 명심을 살피는 것이지요. 국회의장 나오시려고 하는 분들 명심해야 되는데 그 명심할 것이 뭐냐면 명심을 살피지 말고 민심을 살피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후보들이 정말 지금 현재 의장은 하고 싶은데 여기에 지금 제1 야당의 이재명 대표의 장악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명심을 얻기 위한 지금 정말 화려한 수사를 갖다가 지금 아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회의장이 되시는 분은 이제 당적을 버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갖고 있는 이제 상징성이 여야를 두루 원만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국회 운영을 하라고 하는 취지는 여전히 필요한데 예. 그것이 이 기계적인 중립이거나 이런 선에서 머물러서는 곤란한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로서는 그런 취지입니다. 어떤 후보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잇몸병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게 문제죠. 겉으론 붓고 피나고 속으론 염증이 깊어지고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틈 이가탄. 잇몸병엔 이가탄. 뉴프릴 시크릿 오브 베이킹소다. 짜잔! 와, 맛있겠다.
근데 설거지는 어떻게? 걱정 마. 프릴. 셀프 기름 분해 효과로 기름기 많은 설거지도 싹 깨끗해. 새로워진 프릴을 경험해보세요. 탈모 판시들에게 물어보세요. 좀 빠지긴 했는데 괜찮겠죠? 아, 시작부터 드셔야죠. 여자도 괜찮나요? 남자 여자 다 괜찮아요. 효과는요? 괜히 밤먹이겠어요. 덜 빠지게 굵어지게 풍성하게 탈모엔 판시들. 오늘부터 풍성. 더 피플 라이프 웨딩, 크루즈, 여행, 장례 인생의 수많은 순간 더 커질 수 있도록 더 위로받을 수 있도록 사람을 연구합니다. 어떤 후보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 지금 네 분의 후보가 네. 다 각기의 장점이 있어요.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은 강단 있게 추다르크라는 별명도 있으시면서 당원들이 아주 강한 지지를 받고 있고, 조정식 의원님은 직전에 사무총장 하면서 또 굉장히 발이 넓은 편이고요. 정성호 의원은 대표의 오랜 멘토 내지는 이제 또 함께 또 해왔던 것들이 있고,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을지로위원회를 만들기도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이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이라든지 이런 일을 해와서 의원들 사이에도 신망이 꽤 두텁고요. 그래서 네 분이 다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전화를 좀 해봤더니 결과를 잘 모르겠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아마 다음 주 한 주가 지나봐야 대체로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심은 어느 후보에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알 수가 없지 않겠어요? 알 수 없다. 예. 그러면 이 후보가 되면은 정말 여당 입장에서는 어렵겠다 싶은 분 딱 한 분만 꼽으신다면? 그렇게 하면은 이게 공격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 재밌다 이럴 수 있는데 또 그분을 지목하게 되면 저하고 또 이 상당히 또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우리 정성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참 인품과 실력을 갖춘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국방위원회를 같이 하면서 2년을 우리 정성호 의원님하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도 나눠보고 했는데 참 부드럽고 격이 갖추신 굉장히 훌륭한 그러한 국가 지도자 반열에 올라 있으신 분도 제가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도 장점이 많으신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정성호 의원님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시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점잖고 합리적이죠? 그렇습니다. 예, 아주 합리적이시죠.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의장 뽑기 전에 여야가 원내 사령탑을 각각 뽑게 돼 있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두 분 생각은 없으셨어요? 김 의장님 하시면 잘하실 텐데. 원내대표는 타당의 추천입니다. 그 다른 직책에 비해서 실제로 3D 업종이라 그래서 임기가 1년이잖아요. 아 너무 힘들어서 네, 1년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위장도 1년이고. 22대 때 원내대표가 4분이 각 당에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예. 또 언젠가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4번의 기회가 있으니 앞으로 또 판도라도 두 분의 근데 모습 지켜봐야겠네요. 경쟁이 없다고 하는 게 조금 물 밑에서 뭐 작업을 했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박찬대 의원이 뭐 저도 잘 알고 아침이면 만나거든요. 예. 뭐 인품이나 실력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손색이 없는 분인 거는 맞는데 이분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이분이 나오니 내가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작동됐다고 보이세요. 실제로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건 아니고요. 가장 열의가 컸던 게 박찬대 의원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출마 선언도 했고요. 예. 출마를 하면 무슨 경력 쌓기용으로 출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의원들 다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또 셈을 해봐야 되고 뭐 그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에는 박찬대 최고가 원내대표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이제 이신전심으로 퍼지면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어떤가 좀 해보겠습니다. 8월 전당대회가 있죠.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이 나오고 있는데 합의 추대하자는 목소리가 이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은 그게 아직까지 무슨 분포로 확인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이 지지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합의 추대라는 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이거 논할 필요가 없다. 이거 논할 지금 필요가 판도라에서. 없는 거예요.
이미 다 확정된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공천 확살이 이루어졌었고 경쟁할 수 있는 사람 다 친 거잖아요. 아니 이번에 원내대표 하거나 국회의장을 할 때 명심을 얻기 위해서 하시는 거 보면 몰라요? 이미 이재명 대표는 방탄을 위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가 총선에서 살아오는 거 됐지요? 자기 세력들 다 포진시켰지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필요한 게 뭐예요? 정말 필요한 거는 당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는 합의 추대라고 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거고 이미 당대표 연임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찐명 원내대표 그리고 당대표 연임론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국민의힘 얘기도 해봐야겠죠. 여당 내 원내대표 뉴스 중심에는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의원의 출마 여부를 두고 다시 도로 친윤당이냐라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럴 때일수록 용산과 소통이 잘 되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당 분위기는? 저희는 사실 다 친윤이지 비윤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집권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봐서 경험이나 실력 있는 사람들을 저는 우리 의원들이 선택할 거로 봐요. 지금의 당 분위기는 어느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어요? 친윤이다 비윤이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예. 그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가야죠. 그리고 우리 당은 지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당대표라고 하는 지점과 원내대표라고 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배라든지 여러 가지 대국민 이미지에 누가 맞는지는 한번 고민해 볼 지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밖에서 보시기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총선의 핵심적인 요소들은 지역 간의 무슨 인물 대결 요소보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이게 거의 태풍처럼 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당이 뭐 친윤이 됐든 그렇지 않든 간에 지금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초기에 약간 그런 요소들이 있는 듯 하다가 다시 지금 꼬리를 내리고 지금 대통령 하자는 대로 지금 거의 가는 분위기로 가는 것 때문에 오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이번 총선에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가, 그것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투표권은 없으시지만 국회에서 오래 생활하셨으니까 그 의원 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추천하고 싶다 싶은 분 있으실까요? 지금 국민의힘을 일종의 이제 뭐 양남당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영남하고 강남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양남당. 그런 면에서 이 강남이 아닌 수도권, 지금 수도권의 인구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됐잖아요. 그런 곳에서 민심을 좀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원내대표를 맡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지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영남이 아니고 또 강남이 아니면서 그럴 수 있는 다선 의원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인천의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분들이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일종 의원님의 판도라, 이 민생, 정치와 민생을 회복하려면 의회 정치 복원이 필요하다의 한 줄 평. 진실로 의회 정치가 복원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바뀌거나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바꾸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훈합니다. 역시 야당에 주시는 목소리를 저희가 들어서 또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거잖아요, 여당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성환 의원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이런 고언들도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대통령실에서 모니터링을 할 거예요. 또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아마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이 지난,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는 정책 분야에서 좀 힘을 쓰셨는데 22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도 기대를 해보면서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2부 판보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